90%의 남편들은 아내가 새벽 2시에 집을 나설 때 그 이유가 단순히 잠이 안 와서 하는 산책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산책의 목적지가 당신이 관리비까지 꼬박꼬박 내고 있는 바로 옆집 빈집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단 3분만 이 이야기에 집중해 주십시오. 제가 직접 겪은,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이 기괴하고도 소름 끼치는 진실을 지금부터 폭로하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아내도 요즘 들어 부쩍 밤잠을 설치며 산책을 나간다고 하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신호들을 무시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고통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새벽 1시 57분. 거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가 평소보다 10배는 더 크게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째까, 째까. 그 일정한 소리는 마치 폭발을 앞둔 시한폭탄의 타이머처럼 제 온몸의 신경을 날카롭게 곤두세웠습니다. 저는 침대 위에서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냐고요? 아니요. 도저히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벌써 며칠째 제 옆자리에 누운 아내 서윤의 숨소리가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웠거든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자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고르고 깊은 숨을 내쉬려고 애쓰는 게 보였지만 이불 속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어깨와 꼼지락거리는 발가락이 그녀의 극심한 긴장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그녀의 몸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서윤아, 도대체 무엇이 너를 그토록 떨게 만드는 거니? 왜일까?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긴장하게 만드는 걸까? 저는 그 모든 것을 온몸으로 느끼면서도 끝까지 잠든 척을 유지했습니다. 진실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먼저 눈을 뜰 수 없었으니까요. 잠시 후 침대 매트리스가 아주 미세하게 들썩였습니다. 아내가 몸을 일으킨 겁니다. 거의 모음에 가까운 발소리. 그녀는 따치바를 들고 서랍장으로 다가가 어둠 속에서 야른 셔츠 하나를 꺼냈습니다. 옷감이 손끝에서 스치는 소리조차 이토록 선명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조심스럽게 바지를 챙겨 입는 아내의 뒷모습을 저는 치lun조차 뜨지 않은 채 머릿속으로 그려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치밀하고 조심스러워서 마치 전문적인 도둑이 집안을 뒤지는 것 같았습니다. 방을 나가기 직전 아내는 멈춰서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아마 제 잠든 얼굴을 확인하고 싶었겠지요. 그 순간 제 가슴 속 어딘가가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녀가 방문 고리를 돌리고 조용히 밖으로 나갈 때까지 저는 단 한 번의 깊은 숨도 내뱉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쪽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클릭 소리. 완전히 닫히지 않고 살짝 틈을 남긴 채 닫히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외출할 때 문을 평소와 다르게 살살 닫거나 소리를 내지 않으려 극도로 조심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적신호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이 겪은 비슷한 의심스러운 행동들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는 중요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거실 쪽에서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아주 작은 금소금이 들려왔습니다. 완전히 닫히지 않고 살짝 틈을 남긴 채 닫히는 그 소리. 저는 그제야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거실, 커튼 틈 사이로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정확히 5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옆집인 601호의 현관 손잡이가 돌아갔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평소 마주칠 때마다 유난히 예의 바르고 깔끔한 차림으로 인사를 나누던 옆집 사람, 박준호였습니다. 그는 신발을 신은 채 주변을 기민하게 살피더니 아내가 사라졌던 그 방향으로 주저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표정은 너무나 평온했고 행동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마치 매일 아침 출근하는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죠. 두 사람 사이에는 단 한마디의 대화도 약속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움직임은 마치 오랜 시간 반복되어 온 기계적인 루틴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기괴한 조화로움이 저를 더 역겹게 만들었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고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인생 전체가 부정당했다는 본능적인 거부감이었을까요? 저는 거실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날짜와 시간, 아내의 옷차림, 옆집 남자의 행동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펜을 쥔 손끝이 벌벌 떨려서 글씨는 엉망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 기록이 없으면 제가 제 스스로의 감각을 의심하게 될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록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차갑게 증거를 수집하십시오.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작은 특징 하나까지 기록하는 습관이 나중에 법정에서 여러분의 유일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정교하고 차가운 4년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산책 나갔다 올게. 잠이 안 와서. 최근 들어 아내가 자주 하던 이 말은 더 이상 평범한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동선을 맞추기 위한 암호였고 저를 기만하기 위한 연극의 대사였습니다. 기묘한 점은 우리 집 라인에 한 달 넘게 비어있는 집이 하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602호입니다. 관리실에서도 입주자가 아직 없다고 확인해 준 곳이죠. 그런데 며칠 전부터 그 집 현관 앞에 낯선 택배 상자들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취인 이름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고 연락처도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상자들은 오전 7시가 되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에 배달되는 택배, 그리고 새벽마다 그 집 앞을 지나는 아내와 옆집 남자. 모든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가 그 택배 상자들을 직접 확인해 보기도 했습니다. 배송 메모에는 문 앞에 두세요. 벨은 누르지 마세요. 라고 적혀 있더군요. 누군가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혹은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철저히 설계된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포스트잇을 꺼내 상자 하단 구석에 아주 작은 점 하나를 찍어 붙여두었습니다. 만약 내일 아침 이 상자가 사라지고 누군가 이 표시를 확인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진실은 복도 끝 어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그 차가운 빈집 안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지 저는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며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자고 있었어? 잠이 안 와서 바람 좀 쐬고 왔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다름없는 나긋나긋한 목소리. 저는 눈을 감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래. 푹 잤어. 당신도 이제 자. 그녀가 제 옆을 지나갈 때 옷깃에서 스치는 차가운 밤 공기와 제가 쓰지 않는 미세한 향수 냄새가 거실을 메웠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저를 더 맑게 깨어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당신들이 비워둔 그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비밀번호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이 무엇인지 제가 하나하나 기록해 줄 생각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아파트에도 오랫동안 비어있는 집이 있나요? 그리고 그 집 주변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신 적이 있나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연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 곳곳에 숨어있는 기만과 배신에 대한 경고입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특히 산책을 핑계로 밤마다 외출하는 배우자를 둔 지인이 있다면 꼭 보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무너져가는 가정을 구하거나 적어도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정적만이 흐르는 복도에서 602호의 도어락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눌러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다 넘어가는 소리처럼 선명했습니다. 과연 그 비밀번호 뒤에는 어떤 추악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소름 돋는 현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알림을 설정해 주시면 제가 빈집의 문을 열고 마주한 충격적인 장면을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정적만이 흐르는 복도에서 602호의 도어락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눌러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가 넘어가는 소리처럼 선명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직접 발로 뛰며 목격하고 기록한 그 기괴한 공간 속의 추악한 진실을 여러분께 하나씩 펼쳐 보이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복도 끝에 오랫동안 비어있는 집이 있나요? 무심코 지나쳤던 그 차가운 철문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 밤 여러분의 현관문 밖복도 소리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을 겁니다. 새벽의 공기는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차가웠지만 제 가슴속은 끓어오르는 분노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 끝 어둠 속에 숨을 죽인 채 602호를 응시했습니다. 그곳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입주자가 없어 비어 있어야 할 공실이었습니다. 관리실 직원조차 거긴 전기양수도도 끊긴 곳인데 무슨 소리가 나겠느냐 며 제 예민함을 탓했던 곳이죠. 하지만 제가 본 602호는 죽어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벽마다 기괴한 생명력을 얻어 꿈틀거리고 있었죠.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현관문 앞에 덩그러니 놓인 택배 상자들이었습니다. 수취인 이름은 강민수나 이성호 같은 이 근처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선 이름들이었습니다. 연락처조차 적혀있지 않은 그 상자들은 마치 유령의 배달물처럼 매일 밤 그 자리를 지키다가 돔이 트기 직전인 오전 7시가 되면 감쪽같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저는 이 상자들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나름의 정교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택배 상자 하단 구석,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작은 점 하나를 찍은 포스트잇을 붙여두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상자를 안으로 들였다면 그 흔적은 반드시 남을 테니까요. 결과는 처참할 정도로 확실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제가 붙여둔 포스트잇은 복도 바닥에 비참하게 떨어져 짓밟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상자를 안으로 끌어당기며 발로 걷어차거나 급하게 떼어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빈집을 거점 삼아 그들만의 은밀한 요새를 구축한 누군가가 있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식탁 맞은편에 앉아 토스트를 한 입 빼어 물고 있는 아내 서윤의 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가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 미소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 그 미소 뒤에 어떤 추악한 새벽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알게 된 이상 저에게 그 광경은 차라리 고문에 가까웠습니다. 오늘 컨디션 안 좋아 보이네. 잠설쳤어?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아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그 한마디에 목구멍까지 뜨거운 화염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냥 꿈을 좀 험하게 꿨나 봐. 당신은 잘 잤어? 새벽에 운동하러 나갔다며? 제 질문에 아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마치 준비된 대본을 읽듯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금방 잠들었지 뭐. 나 오늘 퇴근하고 마트 좀 들렀다 올게. 필요한 거 있어? 지금 제게 필요한 건 마트에서 파는 식재료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이 역겨운 기만극을 끝낼 수 있는 완벽하고도 파괴적인 증거뿐이었죠. 여러분, 외도가 의심될 때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내 눈을 속이는 익숙함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말투, 어제와 똑같은 식단, 어제와 똑같은 미소. 하지만 그 익숙함 뒤를 캐기 시작하면 상상도 못할 그물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출근하는 첫 집을 나선 뒤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다시 복도로 돌아와 제가 준비해온 잠치들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얇고 투명한 필름지를 602호 문틀 하단과 바닥이 만나는 지점에 조심스럽게 붙여 두었습니다. 누군가 문을 조금이라도 열고 들어가면 미세하게 주름이 잡히거나 찢어지게 설계된 아날로그 함정이었죠.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현관문 손잡이 위쪽 아주 좁은 틈새에는 제 머리카락 한 올을 침으로 살짝 고정해 두었습니다. 디지털 도어락의 접속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지금 고전적이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다시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제 예상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침대에서 일어나 까치발로 밤을 나다는 소리를 확인하자마자 저는 복도로 튀어나갔습니다. 602호 앞, 제 발밑에서 심장이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제가 붙여둔 필름지는 구두 밑창 모양으로 처참하게 짓누여 찢겨 있었고 문틈에 끼워둔 머리카락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누군가 방금 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도망갈 수 없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602호 문에 귀를 바짝 갖다 댔습니다. 조용한 복도, 낡은 방화문 너머로 미세한 기척이 새어나왔습니다. 텅 빈 집안에서 가구가 쓸리는 소리, 그리고 뒤이어 낮게 딸린 남자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분명 옆집 남자 박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짜 눈치 못 챘어? 응, 워낙 모던하고 둔한 사람이라니까. 꿈에도 모를걸? 걱정 마. 둔한 사람. 제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누구를 비웃으며 쾌락을 즐기고 있는지 뼈저리게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세상에서 가장 속이기 쉬운 바보로 규정하고 이 빈집을 자신들의 안락한 놀이터로 삼아 저를 철저히 조롱하고 있었던 겁니다. 분노가 온몸을 마비시키는 것 같았지만 저는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며 참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건 하책 중의 하책입니다. 그들이 절대 부인할 수 없는, 법정에서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완벽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시간을 적었습니다. 새벽 2시 14분, 602호 진입 확인, 내부 대화 및 남편 비하 발언 청취 중. 여러분, 배신의 현장에서 감정을 터뜨리는 것은 순간의 시원함일 뿐입니다. 진짜 복수는 차가운 기록과 치밀한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감정을 억누르고 기록부터 시작하십시오. 댓글에 기록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사용했던 더 정교한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괴한 조화로움이 저를 더 역겹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제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깨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연극의 막을 내릴 준비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고작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던 임시 비밀번호 뒤에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더 거대한 대신의 지도가 그려져 있었으니까요. 602호의 어두운 복도에서 빛나는 도어락의 숫자판을 바라보며 저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이 빈집의 문을 열기 위해 사용한 그 비밀번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관리실조차 모르게 그들이 공유하던 그 네 자리 숫자가 담고 있는 의미를 알게 된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아파트 관리실에서 설정하는 임시 비밀번호의 규칙을 알고 계십니까? 그 숫자가 어떻게 제 아내와 옆집 남자의 손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비밀이 박준호의 차 안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는 잠시 후 이어집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지 않으시면 제가 빈집의 문을 열고 마주한 그 추악한 현장을 놓치게 되실 겁니다. 진실은 여러분의 바로 옆집, 그 곱게 닫힌 문 뒤에 숨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오늘도 산책을 나간다면 그 발걸음이 향하는 곳을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십시오. 후회는 언제나 늦습니다. 이제 그 비밀의 숫자가 밝혀지는 순간
그들이 쌓아올린 가짜 천국이 어떻게 지옥으로 변하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눈을 떼지 마세요. 그 충격적인 기밀은 바로 옆집 남자의 차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무심코 남겨둔 그 네 자리 숫자가 제 인생을 어떻게 난도질하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저는 지하 주차장 내 서늘한 공기를 가르며 박준호의 차량으로 다가갔습니다. 운전석 옆 수납함 구석, 아주 작은 흰색 포스트잇에 휘갈겨 써진 글씨가 제 눈에 박혔습니다. 임시 비밀번호 2831분.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입주 전 인테리어나 점검을 위해 관리실에서 임시 비밀번호를 설정해 두곤 합니다. 그는 인맥을 이용했든 관리실의 부주의를 틈탔든 그 번호를 알아낸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를 제 아내 서윤과 공유하며 우리 집 바로 옆 빈집들을 자신들의 숨겨진 방으로 사용해 온 것이죠. 여러분, 이 소름 끼치는 상황이 믿어지십니까? 내가 매달 관리비를 내고 내 가족을 위해 지키고 있던 이 건물의 빈틈을 옆집 남자와 내 아내가 미래 장소로 사용하고 있었다니요. 저는 그 포스트잇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셔터 소리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것은 제 분노를 증명할 첫 번째 물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확실한 것을, 그들이 절대 부정할 수 없는 결정적인 한방을 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일부러 무척 피곤한 척을 했습니다. 오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몸이 천근만근이네. 먼저 좀 잘게. 거실 소파에 몸을 던지며 내뱉은 제 말에 아내 서유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고생 많았어. 푹 자.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이면의 차가운 오만함을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멍청한 남편은 또 속고 있구나라고 비웃고 있었겠죠. 제가 깊은 잠에 빠졌다고 확신했을 때 아내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기 물소리가 세차게 들려오는 순간 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그녀의 가방. 저는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가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갑, 파우치, 평소 쓰던 휴대폰. 그러다 가방 안쪽 아주 깊숙한 곳, 안감 사이에 숨겨진 낯선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세련된 가죽 가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낡고 투박한 파우치 하나가 나왔습니다. 파우치를 열자 그 안에서 빛을 내뿜고 있는 것은 그녀의 두 번째 휴대폰, 바로 세컨폰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전원을 켰습니다. 잠금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비밀번호 4자리. 설마 하는 마음에 주차장에서 봤던 그 숫자를 눌렀습니다. 2.8. 3.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허무할 정도로 쉽게 잠금이 풀렸습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쏟아지는 메시지들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저질스럽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오늘 502호 온도 딱 좋더라. 그 인간 자는 거 확인하고 빨리 내려와. 지금 씻는 척하면서 나갈 준비 중. 어제 거긴 좀 먼지가 많던데 오늘은 내가 물티슈 좀 챙겨갈게. 두 사람의 대화는 공모를 넘어서 저를 철저하게 바보 취급하는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진첩에는 빈집 바닥에서 혹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장소에서 찍은 그들의 추악한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먼지 쌓인 공사판 같은 빈집에서 그런 짓을 벌이면서도 그들은 서로를 향해 사람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역겹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배우자의 가방에서 보지 못한 파우치나 낡은 휴대폰이 나온다면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그 안에는 당신이 알던 세계를 무너뜨릴 지옥이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세컨폰을 파우치에 넣고 가방을 올려 있던 각도 그대로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아내가 머리를 말리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목덜미에 남은 작은 붉은 반점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보지 못했던
선명하고도 추악한 흔적이었습니다. 당신 안 자고 있었어? 아내가 당황한 기색을 0.1초 만에 감추며 물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잠깐 물 마시려고. 근데 당신 목에 그거 뭐야? 벌레 물렸어? 아내는 거울을 보며 무심하게 목을 긁었습니다. 글쎄, 근처가 공실이라 그런지 모기가 있나봐. 가렵네. 공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곳이 비어있는 집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곳에서 물린 자국을 제 앞에서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는 완벽한 오만함, 그리고 저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승리감에 취해 있었겠지요. 그러게, 빈집엔 원래 벌레가 많은 법이지. 조심해, 당신. 벌레가 사람을 물기도 하지만 결국엔 덫에 걸려 죽기도 하니까. 제 말의 의미를 꿈에도 모른 채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눈을 똑바로 떴습니다. 이제 곧 그 방의 문이 열리고 제가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갈 차례입니다. 사냥꾼은 짐승이 덫에 완전히 들어올 때까지 숨을 죽여야 하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준비한 다음 장치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그들의 숨통을 조이는 실제적인 칼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히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여러분이 아는 그 사람이 맞을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침이 밝으면 저는 변호사를 만나 이 모든 증거를 제출할 생각입니다. 그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믿는 순간,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그 빈집에서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거든요. 여러분, 배우자의 산책이나 운동, 핑계가 길어질 때 한 번쯤은 그 동선을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저처럼 차갑게, 아주 정교하게 기록하고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권리와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은 오직 그것뿐입니다. 이제 이 연극의 커튼을 내릴 시간이 머지않았습니다. 과연 그들이 법원에서 날아온 등기 우편을 받았을 때, 그리고 회사 인사팀에서 호출을 받았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군요. 여러분, 배신당한 사람의 복수가 얼마나 차갑고 잔인할 수 있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이 연극의 마지막 무대는 빈집이 아닌 법정이 될 테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진실을 외면하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잔에서는 제가 법무법인을 통해 그들에게 날린 치명적인 한강과 그들이 무너져 내리는 바비큐안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폭로를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진짜 사이다 전개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이 연극의 마지막 무대는 빈집이 아닌 법정이 될 거라는 확신과 함께 저는 가장 잔인하고도 정교한 심판의 시간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믿는 순간,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그 은밀한 방에서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여러분, 진정한 복수는 감정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합법적으로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즉시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가방에서 꺼낸 낡은 수첩, 502호 문틈 사이로 흘러나온 그들의 역겨운 웃음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그리고 박준호의 차량에서 찍은 임시 비밀번호 사진까지. 모든 증거가 식탁 위에 펼쳐졌을 때 변호사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삼간자 소송에서 이 정도의 물증은 압도적입니다. 피고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변호사의 확신에 찬 한마디는 제게 승리의 예고장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소상을 접수하며 한 가지 특별한 요청을 덧붙였습니다. 바로 박준호의 집과 그가 다니는 중견기업 사무실로 동시에 등기 우편이 도착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공들여 쌓아온 사회적 지위와 평온한 가장의 가면을 단번에 찢어발기기 위함이었죠. 결전의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회사로 향하는 대신 단지 입구가 잘 보이는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들이켜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예정된 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 우체국 오토바이가 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복수심이라기보다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진흙탕 싸움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는 해방감에 가까운 떨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짜릿한 역전극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의 내용을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잠시 후 제 휴대폰 진동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아내 서윤이었습니다. 지훈아, 이거 뭐야? 법원에서 왜 이런 게 와? 당신 지금 어디야? 당장 들어와서 설명해. 메시지 창 너머로 그녀의 비명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를 몰아 우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한복판에 바닥에 흩뿌려진 서류 뭉치를 준 채 주저앉아 있는 서윤이 보였습니다. 핏기가 하나도 없이 하얗게 질린 안색, 바들바들 떨리는 입술. 그녀는 제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보다 그 추악한 진실이 법의 이름으로 답제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평소 그녀가 보여주던 도도한 여유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직 추락한 자의 공포만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었죠. 그때 현관문이 부서질 듯 두드려졌습니다. 박준호였습니다. 회사에서 소잠을 받고 미친 듯이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제 정신이 아닌 얼굴로 제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낱개를 쪼렸습니다. 쳐봐. 폭행죄 하나 더 추가하면 나야 고맙지. 안 그래도 인사팀에서 내 법인 카드 내역이랑 근태 기록 좀 보자고 연락 갈 텐데 거기서 얼굴 들고 다니려면 지금이라도 무릎 꿇는 게 빠르지 않겠어? 제 말에 박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인사팀이라는 단어가 그의 숨통을 제대로 조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불그락푸르락해진 얼굴로 저를 노려보다가 거실에 주저앉아 있는 서윤을 향해 침을 뱉듯이 쏘아붙였습니다. 야,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가졌잖아. 내 남편이 다 알고 있었다고 왜 말 안 했어? 방금 전까지 전화기로 준호 씨를 찾으며 울먹이던 서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남자가 파멸의 순간에 가장 먼저 자신을 원망하며 비수를 꽂는 장면. 제가 가장 보고 싶었던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불륜의 끝은 언제나 이런 추악한 진흙탕 싸움입니다. 그들이 나누던 가짜 사랑은 위기 앞에서 먼지처럼 흩어지죠. 내가 뭘? 당신이 먼저 빈집 번호 알아왔잖아. 당신이 오라고 해서 간 거잖아. 복도와 거실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천박한 설전이 오갔습니다. 502호의 그 어두운 밤에서 들리던 달콤한 속삭임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추악한 책임 전매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담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 영상은 후에 삼간자 소송에서 그들의 유책 사유를 증명하는 결정적 자료가 되었습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식탁 위에 펼쳐진 사진들을 보고 그대로 굳어버리셨습니다. 평소 저를 곰처럼 묻어난 사위라고 칭찬하시던 장인어른은 서윤의 뺨을 세차게 후려치셨습니다. 이 인간아, 내가 사람이냐? 사위 보기 부끄러워서 내가 어떻게 고개를 들고 살아? 서윤은 부모님의 발치를 붙잡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한 번만 살려줘. 정말 외로워서 그랬어. 외로움? 그 천박한 핑계가 제 귀엔 구토를 유발하는 소음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서류를 훑어보시더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쥐어뜯으셨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제 짐을 챙겼습니다. 장인어른, 면목 없지만 이건 철이 없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저를 기만하고 우리 집 옆 빈집을 자신들의 안방처럼 썼습니다. 제가 이 사람과 다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제 단호한 태도에 장인어른은 입을 다무셨습니다. 저는 그 아수라장을 뒤로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뒤편에서 들려오는 곡소리와 박준호의 절기호. 비로소 제 인생을 짓누르던 무거운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박준호의 아내에게도 모든 자료를 넘겼고 그녀 역시 남편의 상대로 상간녀 소송과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으니까요.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일산이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단지 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인과응보라는 연극의 첫 번째 막이 내리는 듯한 기분이 제 가슴속에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비로소 집안의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절대 혼자 사귀지 마십시오.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저처럼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차갑게 증거를 수집하세요. 법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응징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사연이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정적은 끝이 아닌 제가 다시 시작할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낡은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처음으로 깊고 평온한 잠을 청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박준호는 결국 권고사직 처리가 되어 업계에서 퇴출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윤 역시 가족들에게조차 외면당한 채 초라한 고시원 신세가 되었죠. 그들이 비워둔 그 빈집은 이제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그 벽에 새겨진 그들의 추악한 흔적은 제가 영원히 법적으로 박제해 두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새벽 2시의 도어락 소리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주도권은 온전히 제 손으로 돌아왔으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모든 아수라장이 지나가고 비로소 제 인생을 짓누르던 무거운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존재를 내 삶에서 완벽하게 지워내고 다시 행복해지는 것이니까요. 저는 서윤과 함께 살던 그 아파트를 지체 없이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벽지 구석구석에 배어있는 기만과 배신의 냄새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안방이 참 밝네요. 거실 뷰가 너무 좋아서 금방 나갈 것 같아요. 라며 웃을 때마다 저는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예쁜 집안에서 얼마나 썩어빠진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바로 옆집과 아래층 빈집이 어떻게 불륜의 거점이 되었는지 그들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타인의 눈엔 천국 같아 보이는 공간이 누군가에겐 지옥일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서늘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짐을 꾸려 작지만 아늑한 스튜디오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넓은 거실도 화려한 가구도 없지만 오직 제가 직접 고른 스탠드 조명과 정돈된 서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커피원두 향기로만 채워진 그 공간에 들어선 첫날, 저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폐부 깊숙이 시원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비위를 맞출 필요가 없는 공간. 그곳에서 저는 비로소 나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뜻밖의 장소에서 서윤을 마주쳤습니다. 동네 대형 마트 신선식품 코너였죠. 예전에 세련되고 도도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푸석하게 말라 있었고 눈가는 푹 패어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카디건은 몇 번이나 빨아 입었는지 보풀이 가득했고 소매 끝은 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다가왔습니다. 지훈아, 오랜만이야. 잘 지내? 그녀의 목소리엔 예전의 나긋나긋함 대신 삶에 찌든 비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차갑게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제 눈치를 살피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나 정말 힘들게 지내. 고시원 월세도 3달치나 밀려서 내일이면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친정 부모님도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연락조차 안 받아주셔. 지훈아, 당신 예전에 나한테 정말 잘해줬잖아. 한 번만, 딱 한 번만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빌려주는 거라고 생각할게. 내가 어떻게든 일자리 구해서 꼭 갚을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도움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한 줌의 연민조차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저를 자신의 도피처나 지갑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5천 이후에서 그 남자와 낄낄거리며 저를 둔한 곰탱이라고 비웃던 여자가 이제 와서 예전의 점을 들먹이며 돈을 구걸하다니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낱개를 쪼렸습니다. 당신이 힘들게 지내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당신이 빈집 비밀번호 공유하며 그 남자랑 웃고 떠들 때, 나를 바보 취급하며 비웃을 때 내 걱정 단 한 번이라도 했어? 아니, 당신은 당신 욕구만 중요했잖아. 당신 부모님이 나한테 소송 취하해달라고 매달리며 올 때도 당신은 그 남자 밥줄 끊길까봐 걱정하던 사람이야. 이제 와서 왜 나한테 손을 내밀어? 구역질 나니까 당장 치워. 서유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소매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아주 힘주어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다음번엔 정말 경찰 부를 테니까. 제 목소리엔 분노조차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무관심, 그것이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잔혹하고도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서윤이 제 이름을 부르며 악을 쓰듯 울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그녀는 제 인생의 타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불행이 고소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앞길을 가로막는 성가신 장애물을 치운 듯한 기분뿐이었죠. 옆집 남자 박준호의 소식은 그의 아내를 통해 건너들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가 된 것을 넘어 법인 카드 부정 사용과 회사 기밀 누설 정황까지 겹쳐 업계 전체에 소문이 났다고 하더군요. 사실상 사회적 사형 선고를 받은 셈입니다. 직장도 잃고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그는 퇴직금마저 위자료로 뺏긴 채 쪽방촌을 전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엔 공사장 주변에서 안전모를 쓰고 자재를 나르는 모습이 목격되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한때 세련된 수초와 고급 승용차로 자신의 성공을 뽐내며 남의 가정을 난도질하던 남자의 비참한 끝이었습니다. 그가 5천 이후라는 은밀한 고더니를 탐닉할 때 그 공간이 결국 자신의 무덤이 될 거라는 걸 그는 알았을까요? 배신자들의 비참한 결말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온 밤, 저는 정성껏 커피를 내렸습니다. 원두가 갈리는 소리와 은은한 향기가 온 집안을 채웠습니다. 새벽 2시. 예전 같으면 아내의 귀가 시간을 체크하며 혹은 복도급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신경을 곤두세웠을 시간이지만 지금의 저는 조용히 읽고 싶었던 책을 펴고 그 적막함을 즐깁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거짓말을 파헤치기 위해 밤을 지샐 일도 휴대전화 알림음에 가슴이 철렁할 일도 없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이토록 달콤할 줄은 몰랐습니다. 복수하는 건 거창한 승전보가 아니라 더 이상 그들이 제 감정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상태, 즉 완벽한 무관심에 도달하는 것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배신의 고통보다 더 단단해진 제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중 누군가가 지금 저와 같은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도 결국 지나가고 당신을 파괴하려 했던 그들의 배신보다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당신의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요. 감정적으로 대응해 인생을 망치지 마십시오. 저처럼 차갑게 기록하고 법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권리를 되찾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나 경각심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이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 서로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긴 터널을 건너 진짜 행복을 찾아갑시다. 저는 이제 거울 앞에 서서 제 자신을 바라봅니다. 며칠 사이에 눈가는 더 깊고 단단해졌고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되찾은 행복할 권리입니다. 내일은 직장 동료들과 이른 아침 산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배낭을 챙기고 침대에 눕는 지금 제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합니다. 새벽 2시의 시계는 이제 저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제 시간은 이제 오로지 저만을 위해 제가 원하는 속도로 흐르고 있으니까요. 그것으로 제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삽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